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건입니다. 네, 본명이고요. 좀 선생님들 만날 때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그제 이게 허리가 약간 삐끗해가지고 이게 허리가 약간 지금 이렇게 돌아가 있어가지고 이거 조금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잘 서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이제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비건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 강철 부대의 해병 특수수색 거기 부대 요원으로서 어쨌든 체력만큼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잘 버티고, 그리고 뭐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강의가 늦어지거나 그리고 자료가 늦어지거나 선생님들에게 약속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거 1년에 한 번 아프는 건데 딱 이게 이번에 설명회 때 아파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회인데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오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여튼 되게 많이 기쁘고 설렙니다. 왜냐하면 제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년 동안 인강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직강에 나와서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8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규 강사 같은 느낌으로 그런 설렘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설명의 시간이 짧잖아요. 1시간 30분이고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릴 자료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여기에 오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딱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 임용 자체가 뭔지 모를 경우에 유아 임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유아 임용이 무엇이냐는 사실은 유튜브만 찾아봐도 이미 이런 설명에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재재작년에도 2시간짜리 3시간짜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1번은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2번 여기 오신 가장 거대한 이유는 어떻게 최종 합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셨고, 그리고 최종 합격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번에 제목이 이거잖아요. 단기 합격을 부탁해이고, 그죠? 단기 합격을 위한 설명회이니만큼 어떻게 최단기 합격할 수 있겠냐? 초수로 시작했으면은 올해, 그리고 재수 이상이었어도 올해만큼은 꼭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고, 그래서 너는 나를 어떤 방식으로 최종 합격을 도울 것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중요하기보다는, 그니까 너는 그럴 만한 역량과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 맞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아서 요 두 가지를 포커스로 할게요. 물론 뭐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죠. 뭐 수험을 할 때 뭐 마음가짐이라든가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다거나 우리의 지위는 어떻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오늘은 딱 이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나 유튜브 같은 데다가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목차가. 작년까지만 해도 목차가 6개였는데 딱 2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아 임용이란에서는 이제 초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보통 이제 수능 출제 기관에서 우리 시험을 출제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한 주 전은 유아 임용, 수능 한 주 후는 이제 중등 임용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딱 3주 동안 빡시게 일하고 쉬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교직 논술을 한 문제 1시간, 그리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유는 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시험 보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둘로 쪼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이제 능력 검정 시험의 경우에는 PF로,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요. 그래서 시험 안내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시험 요강, 시험 개요 등을 살펴보면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서 요건 여기에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심화의 3등급, 3등급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어디냐라고 해서 교직 논술은 교직 교양 전범위, 그리고 교육 과정 또한 전범위,
결국은 뭘 내겠냐고 하는 거냐면 학부에서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배웠었던 모든 영역에 있는 것들을 내겠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제외되는 것들은 어떤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내용들이라거나 전공서에 없는 내용은 출제를 하지 못하게 평가원 지침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요, 아까 A, B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걸 근데 이제 무작위로 나누기보다는 어느 정도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황색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이제 규칙성이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마지막 세 문제는 보통 A형부터 볼게요. A형은 보통 의사 세 문제가 있고 의사소통 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 안전이 바로 위에 있어요. 이건 거의 픽스고요. 마찬가지 B형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은 그러니까 신, 의, 예,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이 사를 빼버렸어. 그죠? 사는 어디 갔냐? 사는 약간 랜덤. 그죠? 그래서 신이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통은 첫 문제는 누리과정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올해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사상이라든가 사회 놀이가 보통 B형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시니까 과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좀 드문 경우긴 해요. 사회라든가 놀이가 보통 B형 첫 번째 문제에 있다는 거. 놀이, 사회. 그 다음에 A형 같은 경우 보니까 개론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A형, B형 보니까 여기도 사회랑 놀이 거의 픽스가 돼 있는 느낌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외 과목들, 그죠? 평가, 교사, 부모 이런 과목들로 분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문항, 그러니까 16문항이잖아요. 그래서 한 문항당 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8문제씩 40점, 40점, 80점, 그리고 아까 논술이 20점 해서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제가 이게 추억이 깊은 곳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었던 거는 이제 대학교에서 유아교육 개론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딱 초임으로 했었을 때 이제 유아교육 개론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에게 앞으로 선생님들이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면서 듣는 과목은 이런 과목이고 이 과목을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유아교육 개론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써먹고 있습니다. 보시면 왜냐면 이게 암기하기 쉽게 어떻게 했냐면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누가 유아교육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유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와 부모와의 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3명 여기에서 3과목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 발달, 영아 발달, 그 다음 교사론, 부모 교육. 언제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발달이랑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에 해당하는 운영 관리는 아직까지는 유아 임용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너무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칠 거냐라고 하니까 아까 나왔었던 시인이 사의 자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이 있을 거예요. 교육 과정은 뭐냐면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행 과정에서 어떤 교수 학습의 원리 이번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 계획 단계에서는 어떤 목표, 교육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리고 교육 목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떠한 교육 과정이 있는가가 출제가 되고 올해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 거냐라고 하니까 놀이 지원의 문제가 되겠죠. 어떨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은 사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유아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유아 중심의 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부분 전체적인 것들은 뭐냐면 이 총론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강론에 대한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신체를 가르칠 때에도 놀이 지원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을 필요할 때도 놀이 지원, 교사, 부모 교육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모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서 총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노량진에서는 개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가지고 원래 개론은 10개짜라 가지고 이제 인트로듀스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소개하는 거거든요. 건축학 개론. 옛날 영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인데 근데 뭐 다들 총론이라고 하니까 개론이라고 하니까 저도 개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우리의 범위는 진짜 넓어요. 여기 우리 임용고시 막 다른 보셨죠? 오실 때 보면 막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이거 과학이라고 안 하잖아요. 거기는 화학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고 물리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과학 전체를 공부 안 해. 물리만 공부해. 화학만 공부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학을 통째로 다 공부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작, 건강, 안전, 의사, 사회, 문학 뭐 이게 다 해요.
그렇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는 뭐냐면 깊이는 얕아집니다. 우리가 수학교육학과를 이길 수는 없어요. 다만 수학교육학과보다 음악 미술을 더 잘할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전공서가 진짜 많은 영역입니다. 유아교육이. 그냥 여기에서 우리랑 싸울 수 있는 데는 초등 정도. 초등은 한 명의 강사가 강의하지 않아요. 거기는 어떤 걸 남겨야 되냐면 음악교육 딱 들어가면 초1, 초2, 초3, 초4, 초6을 나눠서 음악교육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 한 명으로 감당을 못하는 게 초등이고, 그나마 유아교육 정도는 지금 한 명의 강사가 감당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하는 게 유아교육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필요해서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과목들을 살펴봤더니 개론은 요렇고요. 그 다음에 신의사회자 교, 그리고 그 외에 개정 누리과정, 즉 우리 안에 있었던 뭐 해설서라든가 실행자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끝물이다 이런 것 같은데, 그죠? 내년에 개정될 거 아니냐? 내년에 개정돼서 내후년에 적용이 될 거니까 뭐 이미 끝난 걸 또 개정이 왜 되었냐라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겠다, 그죠? 개정 취지, 예전에 막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뭐가 개정되었냐? 근데 뭐가 개정되었냐를 곧 개정되래를 물어볼 이유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올해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가 출제가 되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론 같은 경우는 보시면 보이나? 이게 또 글자가 좀 작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사상부터 복지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보통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20% 정도 되는 게 딱 한 문제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제가 적어드리면 이게 발달이고요. 그리고 이게 놀이. 발달하고 놀이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 평가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교사랑 부모가 합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사상은 이제 경연제로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통계를 보여줄 건데, 통계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릴 때는 절대 감, feel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래서 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저도 이제 국가고시에 출제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 실제로 평가원에서 저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고, 표를 그려줘요. 이렇게 표를 그려줘서 웬만하면 작년에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을 출제하는 걸 좀 삼가 주시고, 과거에 좀 출제가 안 된 내용들을 출제를 해서 골고루 출제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평가원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그래, 그럼 사상이 한 3번 정도 안 나왔으면 26년도에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구나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개론이 많이 출제가 안 되네요. 복지는 약간 복불복이에요. 그죠? 뭐예요 이게 지금 13년에 한 번, 19추에 한 번, 그리고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절해서 해야 돼요. 사실 뭐 선생님들 학부에서 아동복지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보통 신체 같은 경우에는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신체 건강, 신체 안전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3문제.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예술은 2문제, 자연도 2문제. 왜냐하면 음악 1문제, 미술 1문제, 수학 1문제, 과학 1문제. 근데 한 문제가 모자라다 그러면 수, 과, 미,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점이 출제가 되고요. 여기도 아동복지 같은 내용이 있어요. 교육과정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어때요? 지금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올해 또 출제가 되고, 약간 이제 아동복지 같이 약간 복불복의 내용들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모든 것들을 똑같은 양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공부할 땐 깊이 있게 가고, 약간 올라올 땐 올라오고, 중요한 부분에선 들어가고, 덜 출제되는 부분에서는 약간 가중치를 두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마찬가지죠. 예전에 그 수능 볼 때도 보면 가중치가 높은 과목에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고, 가중치가 낮아 이러면 그런 것들은 소홀히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얘보다는 그래도 비중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시문, 아까 그 해설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것들이에요. 최근에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만 해도 장난 아니었죠. 뭐 20점, 24점, 15점 이렇게 출제가 되던 것들이 최근에는 11, 8,
6, 7 올해 2점. 2점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시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에 해당을 하는데 그런 단순 암기를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게 과연 이런 AI 시대, 이런 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맞나라는 어떤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예 해실이라고 얘기하는 해설서, 이해자료, 놀이자료에서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도 한번 선생님들한테 이게 지금 초수 선생님들이 있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먼저 이제 논술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논술이 20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논술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배점을 보시면 논술의 체계,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15점을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거의 논술이라고 하면 원래 논술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걸 논술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험은 그런 논술은 아니에요. 우리 교직 논술은 안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쓰는 내용이라 가지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길 이것은 논술이 아니라,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이건 논술이 아니라 서답형 문제가 15문제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것들을 가지고 개요도를 한번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했냐면 요거만 풀어볼게요. 3번만. 자, 교육 실습생 A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두 가지를 제시하래. 내 생각에는 실습생이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 교사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두 가지 적어라.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적으면 틀립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걸 어려워했냐면 3-1번 실습 첫날 불안했다. 이게 어려움이에요. 이거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놀이 지원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막연했다. 이걸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도와줬죠?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잘해 보실까요? 격려를 했습니다. 이걸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놀이를 지원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이걸 적으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두렵진 않죠. 물론 이렇게 되게 쉽게 나오기도 하고 좀 전문적으로 나오게 되면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논술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추측과 예단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채점할 것이다, 저렇게 채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평가 기준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선생님들 답안 한 30개, 처음엔 60개, 50개, 40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역추적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자가 채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천 20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썼나 보시면 실습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다. 응원과 격려를 했다. 놀이 지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해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 보여서 10원 보였다. 자,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만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20점 선생님, 그 다음에 20점, 20점, 19, 18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16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즉 항상 뭔가를 할 때 왜 그런지 이렇게 계속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까지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랑 되게 크게 나누면 면접이랑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이 있습니다. 물론 수업 실현이 끝나서 뭐 수업 나눔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수업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교환을 작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너무 달라요. 그죠? 서울, 경기, 인천, 뭐 대전, 대구마다 수업 방식도 다르고 점수도 다르고 그것들이 또 매 변경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층 면접 또한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평가원 문제를 보니까 놀이 중에 갈등 상황에 빠지고 이때 교사에게 필요한 태도 2가지 이유를 써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 하나, 작은 문제 2문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1차에서 1.5배수가 합격이 되고요. 그래서 1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득점이 나온 상태에서 2차에 가서 크게 실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커트라인에서 붙었다면 마찬가지 2차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뒤집어서 또 합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태도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오. 또는 여기에서 누구는 자주 지각을 한다 이랬을 때 막 짜증을 낸다 이랬을 때 이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인성, 창의, 놀이, 어떤 교직관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물어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선생님은 1.6점밖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고 실제로 만점 받은 선생님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인내심 있는 태도입니다. 반성적 태도입니다. 예의입니다. 소통입니다.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더니 1.6점이 마이너스가 됐구나. 이렇게 대답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대답하니까 마이너스 2.67, 이렇게 대답하니까 마이너스 4점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교환 및 수업 실험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뭐 자체 출제 지역도 있고 평가원 지역도 있는데 이건 뭐 계속 변경이 되는 거라서 이때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뭐 동네 지도를 만드는 활동명에서 어떤 놀이 상황 속에서 조건이 중요해요. 그죠?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과정안, 즉 교환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점 만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만점 선생님은 어떻게 교환을 썼길래 이 만점이 나왔을까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미 만점 받은 선생님들, 이미 이제 몇 점 이게 마이너스 된 선생님들에 대한 자료들을 충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어떤 것들을 수정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들을 이제 1차 합격하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뭐 교환도 있고 수업도 있습니다. 이 선생님도 부산인데 이제 마이너스 0.53이면 사실상 만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을 했을까?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보여드리기에는 너무나 그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샘플이 있다 정도로만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말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점인데 사실 이렇게 빠르진 않은데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다시 자, 모집 인원이요. 모집 인원이 예전에는 응시 인원을 붙어볼까요? 응시 인원이 어마어마했어요. 12,000명이에요. 12,000명 응시 인원이. 근데 이때 모집 인원이 534명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소가 됐냐면 50%가 감소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전에 1,000명을 뽑았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립유치원 숫자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공립이 그때 10%였고 사립이 90%였는데 OECD는 거꾸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공립유치원을 90%까지 만들려고 하는 게 국가적 목표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급감을 시작을 합니다. 급감을 하니까 선생님들도 급감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28.5 되게 똑같지 않아요? 그죠? 28.5, 28.5. 그래서 12,000, 9,000, 6,000 제가 볼 때 이번에는 4,000을 예상했거든요. 이번 시험 보는 인원을. 근데 TO가 갑자기 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534, 386, 279 하다가 355가 되니까 오히려 경쟁률이 낮아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응시자는 줄었는데 모집 인원이 증가하니까 경쟁률이 23대1, 23대1, 23... 경쟁률이 똑같은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번 경쟁률은 최근 4개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여기에서 근데 그럼 왜 갑자기 모집 인원이 늘었을까라고 해가지고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정확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제 교사대 유아수가 줄어들 거를 거의 확정되었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상태에서 교사와 유아수가 확 줄어들면 순간적으로 교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근데 그걸 순간적으로 뽑으면은 행정의 안정성이 해쳐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미리 차곡차곡 뽑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면 지금 말이 잘 안 되는 게 출생률은 분명히 내려가고 있고 물론 지금 반등을 시작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온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 반등의 유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생각할 때는 유아대 교사 수가 이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향후 한 2, 3년 정도 이
기간에는 좀 계속해서 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측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희망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계속 하락하다가 마지막 반등을 보여준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유아 임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빨랐죠. 한국사가 있었고 교육 과정이 있었고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논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까 이게 버벅대면서 이제 못 보았던 것들이 이제 올해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 문제 또 못 보신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요렇게가 한 문제예요. 요렇게가 한 문제가 있고요.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일곱 문제, 여덟 문제 하고 이제 쉬는 시간 하고 그다음 B형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B형 들어가서 이제 아까 사회교육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능 형식으로 해서 1점, 2점, 2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5점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가지의 어떤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단답형으로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서술은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냐면 각각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응용을 시도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쓸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딱 이걸 30분 정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딱 30분이 지났고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들이 여기 온 진짜 목적 진짜 목적인 그래 그러니까 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지금 바쁜 시간에 토요일날 이렇게 오셨는데 뭔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선택하든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든 뭐 그거보다는 선생님들이 최대한 잘못된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다 되지 않나? 어차피 공부는 내가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사가 미치는 영향, 왜냐하면 강사보다도 강사의 기본서가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선생님의 수험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되게 차근차근 알고리즘을 따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코딩하듯이 되게 쉽게. 자, 공부 방법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최종 합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최단기에 합격할 거냐, 최단기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거냐. 그냥 최종 합격만 목표로 하면 10년 동안 그냥 구주구장창 보면 되겠지, 두꺼운 책을.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게 아니라 10개월 동안 합격하고 싶다고, 10년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격할 거냐라고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1차를 고득점을 해야 2차 시험장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1차를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아까 1차 임용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죠. 사상 발달, 놀이교사, 부모 평가, 복지, 신의, 사회, 자, 교, 뭐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야 될 거고, 가득 차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시험장 날 이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술술술술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오류 없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꼭 암기만 하면 이제 적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암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암기랑 이해는 사실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도 잘 해야 되고 암기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내용은 잘 아는데 또 이제 문제에 적용을 못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초단기, 그 다음에 고득점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 전략만 있어서는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노력이라고 하는 그 전체 공부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공부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죠? 공부 시간. 그래서 난 하루에 2시간 공부했는데 되게 몰입했어. 물론 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근데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떨어지면, 몰입도가 떨어지면 이거는 또 공부가 아닙니다. 선생님들 대학 시절을 한번 돌아가 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중간고사 공부할 때 제가 꿈이 뭐였냐면 8학기 동안 한 번도 벼락치기 안 하고, 저는 벼락치기를 그냥 거의 4일 동안 밤을 샜거든요. 근데
하루는 너무 괴로워서 진짜 마지막 중에 한 번은 좀 미리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여러 번 해봤거든요. 자, 6월에 기말고사예요. 5월 달에 공부하면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 5월 달에 일주일 공부한 게 그 시험 하루 전날 공부하는 양을 못 따라가요.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냐면 몰입이에요. 선생님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할 때는 언제냐면 그 앞에 그 복도에 앉아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있었던 대학은 복도에 보통 앉아 있었고, 그럼 제가 가서 막 말을 걸었거든요.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말 시키지 마세요! 막 이래요. 왜냐면은 지금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즉, 몰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공부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과 몰입이 이제 곱해졌을 때 이런 것들이 나의 진짜 공부량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몰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절박함이죠. 막 나 시험 망쳤어. 이렇게 하는 거랑 내가 나머지는 다 A 플러스가 나왔는데 이것만 A 플러스 나오면 나 지금 전공 수석할 것 같아. 이럴 때는 진짜 또 미친 듯이 하게 된다. 뭔가 이렇게 필요성이 있었을 때, 야, 이 점수만 되면 내가 장학금을 받아. 뭔가 이런 어떤 강력한 무언가가 있었을 때, 야, 내가 이번에 꼭 합격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몰입도가 올라가고 공부 시간도 그에 맞게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걸어갈 때도 공부를 하게 되고 잠자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중요하고요. 자기관리가 중요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습관을 빨리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할 거예요. 특히 이제 대학 졸업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신 선생님들은 책상에 앉는 것도 되게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습관을 들이면서 나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서 관리, 우리 정서 지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 우울함, 그래서 뭔가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희망, 낙천적,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이럴지라도 향후 앞으로의 나는 더 나아질 것이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의 차이가 굉장히 시험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인지도 중요하지만 이 시험은 정서가 더 많이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러냐면 중간고사는 정서가 거의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공부하는 시간이 짧잖아요. 3일에서 많아봐야 7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3일에서 7일 정도는 감정 조절을 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1년이에요. 이게 꾹 잡고 가고 싶은데 언젠가 한 번은 영혼이 털릴 때가 있고 언젠가 한 번은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들을 얼마만큼 내가 줄여나가느냐. 이 정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인지보다 더 중요한 게 이 1년 이상 공부하는 고시의 특성입니다. 이럴 때 선생님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 그 다음에 지원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단기 합격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의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습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공부 전략을 제대로 짜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고시와 연구의 차이점을 구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예전에 그 고시계에 있었을 때 제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연구는 되게 깊이 파고 들어가면 돼요. 나 이거 오늘은 이게 궁금해. 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난 여기에 대해서 반대 가설을 내고 싶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수험은 그게 아니에요. 수험은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스포츠예요. 스포츠 게임이 수험하고 가장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연구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건 과정이 중요해요. 놀이랑 유사해요. 연구는. 근데 수험은 놀이라고 보기에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솔직히 얘기해서 결과가 중요해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그렇다 보니까 수험은 모든 걸 똑같은 양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밌어 하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문이 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연구는 내가 의문이 나고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연구잖아요. 근데 우리 수험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처럼 통계를 내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영역을 이제 등급별로 우선순위별로 가중치를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스포츠랑 연결이 되냐면 예를 들어 축구를 할 때 감독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레프트가 좀 세다. 공격수가 너무 센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는 레프트 쪽에 수비수를 강화하겠죠. 아니 여기 레프트가 막 박지성 같은 선수가 있고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는데 괜찮아. 거기도 똑같이 수비수를 배치해. 이러면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공간에 대해서는 야 여기가 뚫리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놔두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약간 공부할 때도 그래요. 야,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내 살을 내어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쪽에서 세게 나오나 이쪽에서 세게 나오나 이쪽에서 세게 나오나. 근데 아까 아동복지 같은 경우 어때요? 6년에 한 번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6년에 한 번 출제가 되는 애랑 매년 15점 출제되는 애랑 똑같이 공부해. 야,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나는 아동복지 꿈이 있어. 난 아동복지도 의사소통처럼 공부할 거야. 이러면 망하는 거죠. 그죠? 약간 이런 어떤 가중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효율성을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전공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약 2,000권 이상 있고요. 400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약 80만 페이지가 있는데 이걸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과목은 이러지 않는데 우리 과목은 아까도 봤지만 과목이 16과목이 넘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교육학과, 수학만 공부하면 돼. 과학교육학과, 과학교육은 과학도 다 공부 안 해. 화학만 공부해.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서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5,000페이지짜리 책과 1,00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요. 이랬을 때 양을 계속 늘리면 늘릴수록 필연적으로 뭐가 낮아진다고요? 아까 깊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시험의 경향을 보니까 어때요? 이번 시험 문제 다 S급에서 나왔어요. 이번 시험 문제 거의 다 그냥 기출 기반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 핵심을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근데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깊은 이해를 요구했어요. 자, 이제는 강사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 우리 중요한 데서 이젠 내겠다. 다만 여기에서 깊이를 더해서 내겠다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양을 늘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적절한 양을 선택해서 다른 양에서 나온 거는 내가 그건 내어주겠다 내 살을. 근데 이제 막 욕심에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무진장 양만 늘리는 게 과연 전략이 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을 선생님들은 똑같이 암기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분석을 해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계속 분석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야 돼요. 제가 등급을 매겨서 드리면 이번에 어디에서만 나왔냐면 여기서만 나왔어요. B급도 안 나왔고 이것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표기를 해준 것들 중에서 S랑 A 등급에서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S부터 A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책을 한 100번 볼 거란 말이에요. 100번 볼 건데 그러면은 S급은 볼 때마다 보는 거예요. S급, A급은. 그죠? 근데 B급하고 C급은 뭐 격회독 그 다음에 뭐 3번 회독할 때, 4번 회독할 때, 5번 회독할 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차등이 주어질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선생님들 머릿속에 잘 들어오겠죠. 어떤 선생님이 이번에 대학 특강을 갔는데 암기에 대한 팁을 주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1000개 암기한 선생님이랑 10개 암기한 선생님이랑 누가 암기를 더 잘하겠어요? 10개 암기한 선생님이. 10개를 암기한 선생님과 1000개를 암기한 선생님. 문제는 뭐냐면 1000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1000개를 암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10개만 암기해도 10개 중에서 9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이번에. 이럴 경우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죠. 그래서 암기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고 그 적절한 내용이 아무 내용이나 선정하면 안 되겠죠. 핵심적이고 기출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서입니다. 2023년에 제가 기록을 한 거고 그 이후에도 책이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은 2000권 가까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대충 보니까 어때요? 1700권이에요 지금. 사상만 51권, 발달 100권, 생활조도 85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것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좀 안타까운 내용들은 전공서마다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즉 거짓을 이야기하는 전공서도 있어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분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 기출을 분석을 해봤더니 S급에서 77.5% 그리고 이건 제가 나중에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다 강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들었던 선생님들이 아닌데요 라고는 말을 못해요. 이미 있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라든가 기출에 나왔었던 것들이 6.2%, 여기 없는데 여기 나온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는 7.5%밖에 출제가 안 됐고 새로운 형태라고 해서 선생님들 못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간접 인용이 직접 인용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책에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 정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에서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다 틀린다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부분을 다 맞으면 뭐 다 맞기 너무 힘들겠지만 94점이 나옵니다. 그럼 커트라인은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 76이에요. 평균 커트라인이.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래요. 그냥 평균은 그냥 80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득점으로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80점을 맞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관점을 좀 거꾸로 80점을 맞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0개만 틀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근데 난 수석해야 돼. 그러면 10개만 내어주겠다. 아, 이런 것들은 거의 29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내용이 수두룩 하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내가 내어주겠다. 그리고 그게 29년 동안 그 규칙이 깨진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 한 5점, 6점을 제외하고는 다 S급, A급 여기에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 내가 5점, 6점을 내어줘서 94점으로 합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을지, 아니면 나는 100점을 맞아야 되니까 다 갖고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다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인상 깊었던 전래동화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한번 갔다가 돌아오면 그 갔다 온 만큼 이 땅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욕심쟁이가 너무 많이 갔다가 돌아오지 못해서 죽어요. 그런데 욕심이 없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갔다 온 분은 이제 자신의 땅을 갖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본 건 자기 게 아니에요. 30번, 40번, 50번 봐서 뇌 안에 각인이 되었을 때 내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과제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몇 번 정도 반복할 수 있을지, 즉 나중에 이제 정보 처리 이론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능력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고 몇 번 반복할 수 있고 땅의 길이는 얼마만큼 있고, 그러니까 양이죠. 공부량은 어느 정도가 있고 그 양을 내가 어느 정도 반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남들 하니까 나는 3000페이지 보는데, 나는 2000페이지 보는데 옆에 친구는 6000페이지, 7000페이지 보고 있네? 내가 쟤한테 지는 것 같아. 아니에요. 전략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양을 결정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적절한 양, 핵심적인 양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또 알고리즘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가 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11월 9일 시험 당일날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밑빠진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망각은 신이 주신 우리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항상 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망각되는 정도가 3이라면 물을 10으로 비우면 되겠죠. 그럼 꽉 차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망각은 당연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된 것들은 선생님의 장기 기억 속에 너무나 박혀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선생님이 할머니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막 100세 시대니까 막 120살이 됐어. 손녀딸이 와가지고 할머니 피아제가 뭐야? 동아조절 평형평형화 막 이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게 까먹겠냐고. 120살에 안 까먹어요. 치매가 오지 않는 이상. 치매가 와도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야, 비고치키는 근접발달 영역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 안에 가득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장기 기억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생님의 공부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이미 다 내 안에 박혀 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볼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11월 9일까지 우리가 가는 모든 과정은 뭐냐면 그냥 이날 하루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뭘 볼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 중에 보면은 1, 5월 달에 보는 기본서, 6, 8월 달에 보는 기본서 다 달라.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내가 진짜 근데 나는 공부 못하겠어. 난 요약집 진짜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1월 달부터 요약집을 보세요. 차라리. 그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요약집을 냈게 되겠어요. 그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완벽주의자가 되겠지. 물론 요약집에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뭘 볼지를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1년 동안의 모든 공부는 마지막 날을 위한 거다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마치 헨젤과 그레텔이 돌멩이를 놓고 다시 그 길을 찾아갔듯이 선생님들도 기본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표식을 해야 돼요. 그들이 표식을 하지 않았으면 집으로 못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표식을 하지 않고 기본서를 보면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서를 볼 때마다 이거는 내가 완벽하게 암기한 거야, 이거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돼, 이거는 자꾸 망각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표식을 해두고, 마지막에 내가 어떤 표식을 볼 건지를 결정을 하면 정말 마지막 날에 그 전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선생님도 암기를 할 때 구조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사실 빌 게이츠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죠. 폴더를 만들었어요. 윈도우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폴더 안에 무언가가 있고 또 무언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지금 앞에 나와서 10시간, 저 지금 스크립트 안 보잖아요. 선생님들도 앞에 나와서 10시간 동안 이야기하라 라고 얘기하면 10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게 하면 되냐면, 동물의 종류를 쫙 얘기해요. 그리고 그 동물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고요. 식물 얘기하고요. 그다음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 얘기하라 그러고요. 그와 있었던 일화 얘기하라 그러고요. 드라마, 온갖 드라마 선생님이 볼 만한 것들 다 얘기해가지고 드라마 줄거리 얘기하라고 하고요. 전래동화, 그림책 다 얘기하라고 하면 끊임없이 나와요. 자,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들에게 10시간 동안 이야기하게 만든 조건은 뭐였어요? 표제어를 준 거잖아요. 표제어. 목차를 줬잖아요. 그냥 여기 단순히 와서 10시간 동안 얘기해봐 라고 말을 못하는데, 계속해서 엄마는 어때? 아빠는 어때? 동생은 어때? 친구 이름 말해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표제어를 주었기 때문에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폴더 안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뭘 잘 알지? 발달을 잘 안다면, 자, 전체 과목 중에는 개론과 강론이 있다. 개론을 더블 클릭, 폴더처럼. 개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상 발달, 놀이, 교사, 부모 평가가 있다. 발달 더블 클릭. 발달 안에는 발달의 원리, 그 다음에 동물, 성숙, 행동, 인지, 생태학, 다중지능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여기에서 그러면 성숙 클릭, 피아제를 클릭하고, 피아제 클릭, 인지를 클릭해. 인지 안에는 피아제, 비고츠키, 다중지능, 정보처리 이론. 피아제 더블 클릭을 해. 그러면 전조잡기의 특성,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용어가 동화, 조절, 평형화. 이쪽에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뭐 전 개념적 사고기와 직관적 사고기. 그럼 직관적 사고기에 뭐 있지 하니까 직관적 사고, 중심화, 그 다음에 뭐 가보동, 뭐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가역성은 뭐지? 그럼 가역성이 또 더블 클릭이 되면서 가역성의 개념, 그리고 가역성의 예시, 가역성이 시험 기출에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살펴보게 되면 선생님 머릿속에 계속 마치 컴퓨터가 된 거죠. 컴퓨터가 돼서 더블 클릭했다가 나왔다가 더블 클릭했다가 나왔다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것들을 구조화하는 것들이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암기는, 왜냐면 우리 결국은 암기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여기 이게 되면 합격해요. 이게 되면 합격하는데 다 이걸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이게 뭐다? 효율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회독수와 양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적절한 양을 선정하지 않으면 선생님의 회독수가 줄어요. 회독은 뭡니까? 반복의 수예요. 100번 본 사람이랑 20번 본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적절한 양을 선정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어디 내용이냐면 그 정보처리 이론에 나오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방법들이에요. 맞죠? 주의 집중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얼마나 몰입했는가. 몰입했을 때 암기 진짜 잘 되죠. 그죠? 몰입을 해야 되고요. 시연이 뭡니까? 반복이에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들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주 오고 갔던 길에 대한 것들은 선생님들이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있죠. 어느 미용실, 어느 백화점, 머릿속에 있죠. 이런 것들이 반복의 힘이에요. 반복은 나중에 우리가 너무 까먹고 싶어도 까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조직화가 뭐냐면 아까처럼 구조화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출 전략은 뭐냐면 약간 두 문자 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두 문자 딴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구조화 자료인데요. 자, 사상이 있고 발달, 놀이, 교사, 부모, 평가 있는데 더블 클릭을 합니다. 놀이에서 더블 클릭을 하니까 놀이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놀이로 들어와서 놀이에는 뭐가 있지 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목차거든요.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스밀란스키야 이러면은 어떻게 두 문자를 딸면 될까라고 하니까 역사상 지상의 언어는 사회국놀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역사상 지상의 언어. 선생님들도 이제 뭐 3.1절 이렇게 하면 일어나고 1919년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안 까먹잖아요. 고등학교 때 한 번 두 문자 딴 것들. 확, 뭐 말 앞에 뭐 이런 것들 안 까먹는 것들처럼 이렇게 두 문자를 따두면 나중에 이 두 문자를 통해서 인출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것들이죠. 자, 인출 전략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말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막 두 문자인데 말이 안 되는 두 문자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인출 전략밖에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기구상극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탁 오는 건 없지만 어쨌든 암기는 됩니다. 나중에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역사상 지상에 언어가 있었어. 약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을 아까 얘기로 치게 되면 정교화가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장기 기억이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 되게 암기하기 어려워하는 게 요거거든요. 되게 많죠. 근데 이거를 두 문자를 따면 저는 이제 안 보고 이제 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 기억 스노우가 있죠. 스노우볼, 존비, 부인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를 한 다음에 뒤에 가서 우병우, 우영우 해서 병공, 놀현 이번에 시험 문제 놀이교수가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스노우볼 이겼어. 비길지도 비질지 몸을 비길지도 모르겠어. 막 이런 식으로. 좀비 부인 이렇게 비방무공 놀지 임모촉 지비암 시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두 문자 적고 인출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부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 그죠? 다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활용을 잘 해보시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수험 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그거예요. 자, 되게 요약을 해서 얘기하면 결국은 1번 공부해야 된다. 2번 그 공부해야 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와 정서적 지지, 지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공부 효율성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적절한 핵심 영역을 가중치를 둬서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런 가중치를 두면서 공부하되 구조화시키고 정교화시키고 인출 전략을 잘 짜가지고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적절한 회독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좀 거대한 공부 방법론이고요. 더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은 또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 방법론이고요. 또 이제 사실 이런 걸 안 했었는데 무슨 일타 강사니 뭐니 이런 것들 안 했었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좀 나쁘끄럽지만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 강의의 특징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고시 공부를 사법시험 한 8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2년 정도 이제 동생이 좀 그때 중증 장애인이 돼가지고 한 간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유아교육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 공감하니까 뭐 공감이 뭐 어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공감이 왜 중요하냐 이 공감이 그냥 선생님 힘들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제가 고시라 8년 동안 해보면서 재수 이상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그 한 번 떨어질 때마다 그 얼마나 피가 나고 눈물이 나고 약간 그 고통스럽고 왜 나만 뒤쳐져 있고 그리고 막 친구들 막 합격해 나가고 친구들 가끔 막 이렇게 막 뭐 문병도 아니고 무슨 뭐 위문 방문 뭐 이렇게 와가지고 괜찮니 막 이러면은 더 빡치고 이제 막 걔네 가면 막 울고 막 이런 것들을 8년 동안 겪은 거예요. 겪다 보니까 이 공감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내가 강의를 했는데 만약에 내 강의를 안 듣고 다른 강의를 들었을 때 더 향상될 수 있었다. 그럼 저한테 온 게 마이너스잖아요. 선생님한테. 근데 그걸 못 견뎌요. 너무 힘들고 선생님 떨어질 때마다 합격자 발표 나올 때마다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사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 직업을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할 정도로 이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쓸데없는 공부를 못 시켜요. 솔직히 강사 입장에서는 많은 양을 주고 선생님들한테 막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꼼꼼하게 보지 그랬어요.
전 다 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책임이 회피가 됩니다만은 저는 많이 줄 수 있죠. 제가 전공서를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이 주면 선생님들이 혼란에 빠질 걸 알고 있고 선생님들의 수험 기간이 길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적절한 양을 주자라고 해서 항상 책을 쓸 때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오히려 책 쓰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공감이 저한테는 가장 강한 장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 어떤 기분들이 드는지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우리 단톡 응원방에서 이때는 이런 식의 감정을 가져라, 이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이번에 또 합격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일타가 된 게 원래는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보통 한 4년, 5년 막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2년 2개월 걸렸어요. 2개월이 걸렸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지금 되게 이제 정보가 난무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 일탈해. 다 자기가 적중했대. 다 자기가 뭐 이거 다 얘기해.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 정도 강사는 좋아요. 여기서 어디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말을 못하죠. 여기서 말을 못하는데 그것만큼은 좀 이렇게 좀 선택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선택하실 줄 알더라. 그래서 잘 파악을 하시더라.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유아교육 전공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때 돈 없을 때 계속 책만 몇 천만 원어치를 사면서 중고책으로, 그래서 한 88년도 책부터 지금 현재의 책까지 모든 중고책이란 중고책 그리고 전공서란 전공서는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공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어떻게 했냐라고 보시면 그냥 하나의 예시로서 예를 들어서 이때 모든 강사가 이 관용의 오류라고 했을 때 저만 이제 후광효과라고 얘기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랬을 때 선생님들한테 전공서가 많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 원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원서 보여드리고 뭐 송현숙 교수님, 양명희 교수님, 이게 이렇게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이렇게 아까 있었던 40개, 50개의 전공서에서 후광효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찾아서 이렇게 팩트 체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암기했는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게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수정을 다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오미경, 박정호, 권상구, 이미옥 이게 교수님들별로 쫙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표현을 쓰고 있고 각각의 어떤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지 딱 보니까 밑에 지적 도식의 표현은 몇몇 교수님이 설명을 안 하고 있죠. 대칭적 표현.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다 있는 교수님 거는 S급. 그렇지 않은 것들은 A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B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전공서의 개수를 세면서 할 수가 있다. 여러 교수님들로 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켈로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전공서 자료들을 이렇게 링크로 드려요. 참고 링크로 드리면 내가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클릭하면 여러 전공서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부터 볼게요. 의사소통에 보니까 문학이네요. 문학을 보니까 왜 한전공서만 보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누적적 플롯이랑 연쇄적 플롯이 있어요. 이따 쳐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이 누적적이라고 얘기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대다수의 교수님은 쌀 한 톨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다고요. 근데 이러한 전공사의 숫자가 50%대 50%예요. 미치겠죠? 뭘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유아교육에 상당량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럴 때마다 다양한 전공서, 그래서 뭐 노은서, 김민진, 황운순, 나유미 이런 교수님들의 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팩트 체크를 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유아교육 강사가 제일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게 팩트 체크를 안 하면 쉬운데 팩트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도 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전공서가 많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으로서 선생님들에게 팩트 체크가 다양한 교과로 가능하다는 거고, 심지어 아까 나와 있었던 플롯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드렸었어요. 뭐 책의 제목 해가지고 링크를 드려가지고 한번 가서 보시라고, 책 내용을 보시라고 했다가 이제 선생님 그것도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선생님의 효율성을 기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냥 아예 제가 책을 다 보여드렸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도 좀 창피하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그림책을 그냥 이거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선식 플롯과 해당하는 모든 전공서를 가져다가 이거 드리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왜냐면 각각 내용을 잘 모르잖아. 제목만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예시에 나온 모든 그림책을 다 사서,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뭔가 책에 돈은 절대 안 아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 책이 나왔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배송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송을 해서 가져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미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켈로그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서로 해가지고 이게 그림의 형태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의 형태가 전공서에는 사진이 두세 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켈로그의 실제 원서를 미국에서 사서 이것들을 다 확인해 보셔라. 그래서 방사형과 태양형의 모든 형태를 보고 나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원서로 때리기도 하고요. 전공서가 많으니까 가능한 일들이죠. 그리고 이것도 진짜 잘못된 책들이 많은 건데, 이것도 켈로그도 마찬가지로 단계가 다 교수님들마다 달라요. 어떤 교수님은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죠. 나나기부터 해서 4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이쪽 교수님들 보니까 5단계로 구분하고 있죠. 미치겠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 명이 있으면 다 인용 하면서 잘못된 인용, 여기 한 번이 딱 하면 인용 하면서 잘못된 인용,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밑으로 가보면 여긴 더 개판이죠. 여기는 막 전혀 달라요. 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예, 봉착을 하게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원서가 되겠죠. 그래서 원서로 팩트를 체크하고, 그리고 다양한 교수님의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아, 이쪽 교수님이 들어갈 확률이 있는데 이쪽 교수님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것들을 암기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서 암기할 것 것인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들은, 이거는 다 전공서의 숫자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잘못된 유아임용 해석이 잘못된 단계들도 되게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공서류에서 팩트를 많이 체크해 놨고, 제가 팩트를 이렇게 체크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수정은 했지만 앞으로도 또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선생님이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에 가서 막 전공서 100권을 그냥 봐버리잖아요. 100권을 보고 그 다음에 미술 표현의 특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 갔지? 아, 이거 아까 열었던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림도 되게 헷갈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전공서에 있는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모든 사진을 확인하게 하는 것들을 뭐 PDF로 드린다거나, 물론 제가 찍진 않았고 이제 밑에 연구원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목 디스크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전공서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전공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확장 모방, 의미 부연에 대해서 전공서가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 부분도.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전공서 한 30권, 40권을 가지고 왜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교수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문헌 또 들어가셔서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것들인데요. 마찬가지 이제 로엔펠드 같은 경우에도 원서로 물론 이게 영어를 읽을 필요는 없어요. 미술은 그죠? 미술 이것도 이게 번역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식기의 특징들을 그림으로 좀 더 활용을 하고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공존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과 동시 표현, 스페이스와 타임, 공간, and 스페이스, 타임 이것들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표현되는 것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라고 하는 문제들도 올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서로 확인하면서 어떤 그림,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까지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전공서가 다양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까지 선생님들 이제 표로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다 통계죠. 다 통계 내서 몇 프로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처럼 논리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14년에 출제가 되고 16년에 18년 19추 그 다음에 23에 출제가 되니까 거의 핑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올해 또 출제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경제 역사를 보시면 역사 나왔죠? 경제 나왔죠? 역사 나왔죠? 지리 나왔죠? 결국은 지리, 역사, 경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나올 타임은 누구예요? 경제예요. 그러면 올해 경제가 나옵니다. 경제가 나왔고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닌데 확률 게임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분석, 통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법이 중요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뭐 그냥 감이 좋아서 올해 좀 적중을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를 되게 제가 혁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전부 다 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의 단기 합격이잖아요.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독성이 뭐예요? 그죠? 읽기 편해야 되는 것들이고 읽기 편해야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저장이 돼요. 우리 눈이 뇌의 일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눈에 스쳐 지나간 것들이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암기가 돼요. 왜? 눈은 뇌의 일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뇌인데 뇌에다가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린 거예요. 지금 두 개가. 그래서 자꾸 보는 것들이 이제 암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독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정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좀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번에 개정한 것들을 보시면 시험장에서 바로 적을 수 있는 정의들을 맨 앞줄에 빼놓았습니다. 이거 개정 중이라서 이번 주 주말에 완성할 거긴 한데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앞부분의 정의를 파란색으로 그리고 앞부분에 표시를 해가지고 생각해보면 정의를 적으라고 교수님들이 전공서를 적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수님들은 학부 선생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지 야 너네 시험장 들어가서 이걸 정의로 적어 라고 하면서 만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줄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이거 그냥 시험장에 가서 적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서 색 다르게 해가지고 앞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의 완성 자료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 일일이 다 적었거든요. 근데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개정 교재에서는 모든 개념 앞부분에다가 정의를 적었고 물론 없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 정의 암기까지 필요하냐라고 싶은 것들은 뺐고요. 중요하게 내가 서술형에서 정의를 적을 만한 것들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기출을 보통은 지문이 있고 마지막에 기출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기출을 이 지문과 함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출제가 됐었던 각성 조절 이론을 들어가시면 이제 개념을 적고 밑에다가
이런 기출 지문을 놓으면은 기출에서는 각성 조절 이론이란 놀이와 자극 간의 관계를 다룬 이론이다라고 표현을 했구나. 그러니까 기출을 그냥 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기출 중에서 선생님들이 봐야 되는 문장이 뭔지를 계속 고민하고 고민해서 가위로 자른 다음에 그 부분을 지문 사이사이에다가 다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이렇게 집어넣은 것들이죠. 이때는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기본서를 볼 때 이렇게 파란색 기출 문제를 만 봐도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상위 의사소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 그리고 특수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까지 집어 넣었습니다. 딱 이때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죠?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목차 전체를 교수님들의 어떤 목차를 다시 세분화를 했고요. 그다음 기출 녹여냈고 중요 단계를 예를 들어서 6단계인데 5단계까지 나오고 한 장 걷어서 한 단계 있으면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 안에 들어가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양쪽으로 폈을 때 한 단계 안에서 보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전범위 보고 잘 때 또 전범위 보고 하다 보면 잠잘 때 꿈속에서 책이 나오고 그 책 속에서 책을 걷게 되거든요. 그건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합격한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검증을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걷다가 왼쪽 하단이 하얗게 보일 때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럼 되게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스탠드 켜고 확인하고 잠에 듭니다. 암기했구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진짜 내게 되는 건데 되게 좀 힘든 과정처럼 보이지만 뭐 우리가 또 한 10개월 정도는 미친 척하고 열심히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리고 중요 포인트의 어떤 볼드 표시, 그 다음에 자간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예를 들어서 개, 구, 우리 이러면 개 여기 있고 구리가 여기 있으면 밑줄 그을 때 1초 정도의 시간 손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고시 공부를 했을 때 개, 구리 이렇게 밑줄 그을 때 살짝 화가 났거든요. 개구리를 한 줄에 넣었으면 내 시간에 1초가 아껴졌을 것이고 시간 싸움이잖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아까 시간 확보가 있었는데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확보해봐야.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시간을 아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어떻게든, 그러니까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어떻게든 가독성이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 같은 경우도 구조화 자료 같은 경우에도 다 연동을 해놨어요. 연동을 해놔서 예를 들어서 뭐 기출 문제집에 막 이론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론서에서 이론 내용 보고 기출문제집 가서 또 이론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되게 비효율적이고 한 곳에서 봐야 꿈속에서 지문이 나왔을 때 그게 왼쪽 하단인지 오른쪽 상단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다 연동을 해놔서 기출은 해설집이 그냥 기본서가 되도록 기본서랑 숫자를 완전히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같이 펼쳐서 보게 되도록 연동을 해서 조금의 시간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놔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를 용납하고 싶지 않아서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할 때에도 이렇게 아까처럼 이거는 이제 개정되기 전이고 작년에 강의했었던 작년 교재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한테 뭘 안 해도 되냐면 몇 페이지 세 번째 줄 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보면서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새롭게 말을 해줄 때도 뭐 제가 부르는 문장을 따라 써보실래요? 칠판에 뭘 적을 테니까 따라 써보실래요? 이렇게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시간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거듭 얘기하지만 여기에 제목은 단기 합격이었고 단기 합격은 효율적인 공부를 얘기하고 그래서 강의 또한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시간을 아낄 수가 있을까? 그것들이 자간을 맞춰서 단 1초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카페 링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도 당연히 확인해 볼 수가 있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프린트로 막 불필요하게 나눠주는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해설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부 다 인터넷 링크로 해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범위 자료다 하면은 해설집을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 예, 구조화 자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줄에 아까 정의만 쓰게 되면 한 200페이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약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기본서 볼 때 파란색 줄만 익으면 요약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약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파란색 줄만 익으면 요약서가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역추적을 해서 채점 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가시험에서 실제 시험 출제를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물론 어느 시험, 유아교육 관련인데 유아 임용고시는 아닙니다. 임용고시를 들어갔으면 향후 5년 동안 강사를 못 하고요. 강사를 했었던 사람은 또 5년 동안 출제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임용고시는 아닌데, 유아교육 관련해서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출제해보면서 그들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뭐가 출제가 됐고 안 됐고를 계속해서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아교육과 교수는 한 4년 정도 했고요. 그때 유아교육 개론 2년 정도 강의를 하고, 그 외에 사회교육, 과학교육, 아동상담, 아동관찰 및 평가, 그 다음에 부모교육 되게 많이 했죠. 교수님이 넌 왜 자꾸 매년 과목을 바꿔? 이러니까 다양한 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다양한 과목으로 강의를 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경험을 되게 짧게 한 3년 정도 하면서 이제 사실 선생님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너무 착하시고 너무 선하시고 아이들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발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그렇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문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험 출제 경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발문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인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창의적인 문제라고 해서 와 창의적이네, 책 많이 읽어야 되겠네, 이건 약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창의적인 문제가 나왔다면 그 창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각가지 발문들을 다 준비를 했더니 이번에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개인 공간에 있어서의 발문을 쓰라고 했고, 이거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요소에서 발문이 나오니까 모든 요소를 다 뽑아냈었고, 그림책, 미술의 요소, 그 다음에 미술의 요소에서 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게 나왔죠. 이 고래가 진짜 고래처럼 뚱뚱하고 덩어리 느껴지고 무거워 보이니,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한테 이제 무거워 보이니 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쓰면서 좀 그랬지만, 어쨌든 이런 발문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21년도까지가 기존 정도로 출제가 되다가 22년도에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수님들의 생각이 있어서 이때는 발문과 활동 유형들을 최대한 많이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되게 많이 욕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에 전공 문제가 적고 다 막, 그러니까 전공 학자 이름이 한 3명인가 4명밖에 없을 정도로 되게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그때 이제 대표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교수님들이 강사 문제를 다 걸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사실 강사가 너무 많고 그리고 강사가 내는 문제가 1000문제가 넘잖아요. 근데 그걸 다 걸으면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막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을 출제를 했었던 것들이라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제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행정소송이 2023년 12월에 판결이 납니다. 근데 판결 나기 전에 교수님들은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승소를 했거든요. 근데 승소되기 한 달 전에 승소가 될 거라는 게 거의 결정이 됐어요. 그게 있잖아요. 대충 판사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제 논리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그때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판결문이 나서 공개가 되더라도 이제 문제가 없는 문제들로 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23년도에 완벽한 단답으로 쫙 막아버립니다. 걸리면 안 된다. 이거 괜히 법적 문제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23년 12월에 판결문이 나왔는데 의외로 어떻게 판결이 나왔냐면 단답은 공개하라. 단 답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이 나면서 24년도에 답이 엄청 많은 거를 출제를 합니다. 답이 무제한인 애들을 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을 쓰시오. 이 증상 몇천 개거든요.
그리고 의사들도 다 모를걸요, 그 증상들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쓰다듬어 줬을 때 긍정적인 효과는 답이 몇 개입니까? 무제한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장학할 때, 동료 장학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무제한이죠? 무제한이죠.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전 사실 22년도 문제가 더 욕을 많이 먹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24년 문제가 약간 오지게 욕을 먹고 있더라고. 오지게. 왜냐면 이게 뭐냐, 이게 채점이 되냐, 왜 학생들한테 왜 그러냐, 1년 동안 공부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답을 무제한으로 주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이 세 개를 다 합쳤어요. 자, 22년도에는 학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학자입니다. 진짜 딱 나중에 보세요. 다 학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만 있어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너무 단편적으로 출제를 했다. 그러니까 단답도 출제를 하지만 여기에 좀 더 심층적으로 한 번 정도 더 꼬아줍니다. 핵심적인 내용 한 번 더 꼬아줍니다. 그래서 23년도의 비난, 22년도의 비난을 이렇게 묶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데에 대해서 비판이 있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자로 막아버린 겁니다. 학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답이 무제한으로 늘어나지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답에 열림이 있긴 하지만 학자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답이 무제한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학자 있는 문제, 단답에다가 심층적인 문제, 하지만 이게 답이 많은 문제를 제가 비문학이라고 칭할게요. 그러면 이제 비문학 문제도 일부 문제가 섞여 들어가면서 제가 이번 시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야, 이제 더 이상 미친 문제는 없다. 이제 미친 문제는 다 출제를 했고 이 안에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22년, 23년, 24년 문제가 총합적으로 나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저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임용은 틀이 잡혔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번 문제 보시면 선생님들이 틀렸다고 해서 교수님을 욕할 문제가 별로 없어요. 뭐냐면 너무 S급, 너무 A급에서 출제가 되니까 내가 몰라서 틀렸지. 내가 약간 이렇게 하지. 예전처럼 교수님은 잘못됐어요. 이런 말을 못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문학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비문학에 쓸 수 있는 용어들을 다 뽑아 드립니다. 진짜 자주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자신감, 안정감, 탐구심, 모험심, 책임감. 이렇게 해서 초수 선생님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뭐 이름 쓰기를 강요했거나 아니면 미술 활동을 했을 때 제목을 강요했을 때는 뭐가 문제냐 하면 자신감을 침해하고 안정감을 침해하고 모험심과 책임감과 유연성과 적극성을 침해하고 이렇게 어떤 표제어를 암기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글짓기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비문학도 대비하고 아까 활동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 발문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선생님들 문제 이렇게 대비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중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사실은 기본서엔 다 이번에 기본서에 없었으면 그건 문제예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것만으로 적중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안 되고 뭐 선생님들은 이거 드리긴 했지만 들어가셔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확인을 해보시면 그런 거는 사실은 저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그런 거는 적중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전범위 모의고사에 실제로 이 사진은 좀 바꿔야 되겠어요. 7년 전 사진이라 너무 안 똑같아가지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 뭐 초수 합격생 최다 매출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어쨌든 뭐 저는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다가 맞고 그다음 사실 뭐 이렇게 1타 뭐 이렇게 해도 선생님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냥 카페 가서 조회수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왜 거짓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셔서 뭔가 선생님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적중된 내용들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가서 뭐 유아 임용 생활에 대한 얘기들도 있으니까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여기 사이트를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킬 적중
찾아보시면 이렇게 적중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문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그래야 적중이 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문장이 그대로 나온다거나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네 어쨌든 선생님들이 확인하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에는 너무 자랑을 지지르게 많이 했네요. 그죠? 어쨌든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이 궁금한 건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커리큘럼을 이야기할 시간은 없는데 되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결국은 선생님들이 뭐 하고 가면 되냐면 이 파란색 친 거 있죠? 이거 5개월 동안 보잖아요. 이게 다예요. 선생님의 수험 기간 이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5개월 동안 본 이 아이들을 이게 다 합쳐서 600페이지, 600페이지, 600페이지 제 책이 다 합쳐서 180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20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봐야 될 내용은 2000페이지가 아니라 1000페이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안 볼 내용들을 또 이렇게 빼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짧은 페이지를 어쨌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이건 꼭 얘기해야 되겠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니면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자 처음에 500페이지짜리 책을 볼 때 한 달,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죠. 책 느리게 읽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책을 진짜 100번, 200번, 300번 봤어요. 그럼 선생님들 그거 하루에 읽을 수 있지 않아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계속 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보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결국 이 과정이 뭐라고요? 이 과정이 마지막 날 하루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냥 이때의 기쁨과 이때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연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수험을 위해서 이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 지금 이게 5개월 걸렸잖아요. 그쵸? 5개월이 걸렸으면 그 다음에 회독하고 또 회독할 때는 몇 개월만 걸려야 되냐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커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얘가 여기도 가고 정확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게 하나가 같잖아요. 물론 이 안에서도 동그라미가 여러 개, 동그라미가 회독이라고 할게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이 동그라미의 개수가 여기 가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까지. 그리고 9월, 10월은 전범위 모의고사 6주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전 연습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연습하고 여기에 있는 11월 9일 날 시험장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선생님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 기본서 2000페이지를 반복해서 선생님의 물리적인 책 길이는 2000페이지지만 선생님에게 다가오는 실제 페이지는 200페이지, 100페이지로 만드는 게 우리 수험의 목표예요. 계속해서 장기 기억을 만들어서 이건 안 봐도 된다, 안 봐도 된다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근데 그냥 이론서를 보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물론 내가 뭐가 중요하다라고 등급은 다 매겨주지만 누군가 매겨주는 등급은 수동적이잖아요. 중요하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때 뭘 해야 되냐면 기출을 하면서 왜 중요한지를 내 몸으로 체감하고 내 몸으로 느껴야 기본서를 볼 때도 와 이게 기출이 출제가 되니까 이번에도 출제가 되겠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있을 때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출이랑 이것도 연동해서 나아갑니다. 개론 진도 나가면 그 다음 주에 시험 보고 개론 진도 나가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보면서 상반기에 끝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상반기에 끝낸다. 예전에 2019년 추시 있었던 거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때 시험을 6월 1일 날 시험 봤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기하지 마라 초수. 너네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토일 강의를 해서 언제 강의를 마쳐드렸냐면 5월 말에 강의를 마쳐드렸어요. 사실 이게 4개월에 마칠 수도 있어요. 저도 빨리 하게 되면 5개월에 강의를 마쳐드렸고 4개월에 마쳤구나. 4월 말에 마쳤고 5월 달부터는 전범위 모의고사가 들어갔어요. 전범위 모의고사 3회 4개월에 진도 다 마치고 5월 달에 3번 시험 보고 6월 1일 날 갔는데 초순대 합격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딱 5개월 공부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여기에서 모든 실력을 갖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문제랑 이론이 완벽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이 진도별 모의고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뭐 대학에서도 한 4년, 여기서도 지금 8년, 그러니까 10몇 년인데 어쨌든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만든 한 7년 동안의 문제를 저는 어디 꽁꽁 숨겨놓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배출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진도별 모의고사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진앙, 과거, 전범위 모의고사 7년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가 10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또 너무 많은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분류를 해드려요. 중요 문제는 앞으로 빼고 비분류 문제는 이렇게 뒤로 빼고 그다음 선생님들이 버려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분류를 해드리니까 사실상 문제 풀이의 꽃은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모의고사 문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00몇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전범위 모의고사 문제는 뭐냐면 16문제 곱하기 6이니까 뭐 한 72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범위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논술까지 같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는 여기에서 6, 7, 8월에 시작이 된다. 그럼 6, 7, 8월의 문제를 진짜 잘 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5월 달에 되게 열심히 해둬야 된다라는 것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종강에 요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은퇴하시냐고 댓글로 많이 남겼고 실제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과로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 그때 종강했을 때 너무 착하셔가지고 또 막 이제 편지 쓰고 오고 막 이러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저 과로 유발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선생님들도 이게 교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아시잖아요. 사실 8시간만 일해도 되잖아요. 그쵸? 교사 생활 편하게 하는 방법 우리 알고 있어요. 적당히 놀이 개입하면 돼요. 근데 애들이 너무 이쁘잖아, 우리 반 아이들이. 그럼 이제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좀 더 해주고 싶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이게 막 되게 선한 선생님들 보면 저도 이제 현장에 한 3년 있으면서 느낀 게 선생님들이랑 맨날 가면 맨날 아이들 얘기만 해요. 만나면 막 이마트 가가지고 우리 그냥 이렇게 쇼핑하고 있는데 막 머리띠를 사. 머리띠 예쁘지 않아요? 다음에 막 이렇게 퍼즐이랑 뭘 사와. 사비 드리고 그러세요. 너무 좋아요. 밖에 막 산책 나가가지고 편의점 앞에 와가지고 막 과자 파티를 여는데 다 사비야. 왜 그러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법학을 있다가 유아교육을 온 그거라서 법학에 있는 사람들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보죠. 그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와, 저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세상에서 여기 와서 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직업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아마 여기 전체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들이 제일 착할 거예요. 진짜 유아교육은 진짜 선한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과로를 합니다. 근데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적당히를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안 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적당히.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이미 1등인데 2등 3등 하면 되잖아. 적절하게 일을 줄여 라고 하는데 안 할 거면 안 했지.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 선생님한테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들의 인생인데. 그래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2026년 데뷔에는 제가 다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힘들다 생각한 게 왜 힘든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50보 가라고 했을 때 50보 갈 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50보 가라고 했을 때 100보를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직강 10시에 시작하잖아요. 선생님들 한 8시 반에 나오게 해서 아침 자율학습부터 시작을 해서 마치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선생님들에게 좀 더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더 선생님들하고 더 함께 생활하다 보면 오히려 힘듦보다는 즐거움이 더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 진짜 제 모든 거를 걸고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10분 초과가 됐네요. 오랜 시간 듣느라 감사합니다. 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